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이 국정원의 특수공작 사업비라고 밝혔습니다.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대북, 해외, 대테러 공작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5억 원을 받을 당시 CCTV도 오가는 사람도 드문 국악 스카이웨이에서 007 가방을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 모두 2014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사들인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아파트 구입에 쓰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를 둘러싼 거짓 주장의 허구성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짓 주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퍼져왔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서 기업들이 재벌 개혁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 조사도 예고하며 본격적으로 재벌 개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퀴가 반쯤 주저앉고 곳곳에 녹이 쓴 차량 수십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승용차들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맏형격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받은 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뇌물로 받은 뒤에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공작사업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공작사업비는 국민 안전 등을 위해서 급히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북공작금도 해당돼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이나 최순실 씨 등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20년을 보좌한 최측근의 자백으로 이제는 비자금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왔고 자금 보관과 집행 모두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전 비서관은 어차피 나라를 위해 쓰일 돈, 필요에 따라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예산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각 부처별로 엄격하게 배분된 국가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을 40억대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장도 명시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빼서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40억대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JTBC 심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요구해서 끌어간 수십억 원대의 돈은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였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쓰는 돈과 대북공작, 해외공작 사업비 등이 포함됩니다. 빼내간 돈의 이런 성격 때문에 불법 전용 혐의는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보낸 국정원 돈은 특수공작 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부분 국정원장의 판공비냐 아니면 특수활동비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을 적에 원장님께서는 특수공작 사업비다. 국정원 출신의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특수공작 사업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 있어서 공작금을 안 쓰고 놔두는데 그걸 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대북 공작과 해외 공작 활동, 대테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쓰여야 할 국정원 공작금 수십억 원이 청와대 요구로 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겁니다.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이어서 불법 전용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서 원장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성으로 보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정원 자금을 주고받았던 이른바 접선 장소가 청와대 인근의 북악 스카이웨이였던 사실에서 그 단면이 드러납니다. 차량 통행이 뜸하고 CCTV 등이 드물어서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결국 당사자들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낮 시간 번잡한 다른 시내 도로와 달리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곳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접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인사를 만나 007 가방에 현금 5억 원을 넣어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밖의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이었습니다. 조사 이후 청와대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갚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이었던 상납 특수활동비가 이병기 전 원장 취임 이후 1억 원으로 확대된 사실도 포착하고 추가 상납 요구가 있었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뇌물죄에서 더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원석 기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르재단이라든가 최순실 씨 일가 등에 지원된 돈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 재벌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사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혐의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할 것과 그리고 정유라 씨 말 구입 비용 등을 대라고 요구했다가 뇌물죄 공범이 된 건데요. 이번에는 국정원에 요구를 해서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서 특활비를 받고 또 이걸 자신이 직접 챙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버텨왔는데 이제 그 말마저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나온 문고리 3인방 진술 등으로 보면 검찰이 이제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차례 있습니다. 그 후론 주로 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는데요.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또 직접 자금을 받았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최측근의 진술이 구체적이라서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체포영장을 받아서 검찰이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수사 속도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이 시간에? 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자정이 넘어서야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모두가 뇌물수수죄 공모 혐의가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오늘 구속이 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요. 그 용처도 적시하지 않고 또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이나 대통령에게 줘도 된다. 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두 문고리 비서관들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와 함께 국고손실죄도 적용했습니다. 예.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역시 증빙 의무 없이 쓸 수 있는 이 돈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까지 끌어다가 썼을까? 이 질문까지 나오면서 더욱 짙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말 확보해놓은 올해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32억 원입니다. 경호 실목 107억 원을 뺀다 해도 편하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5억 원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매달 수천만 원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받으라고 지시한 이유는 뭘까? 일단 청와대 특수활동비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비서실 전체에게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도 매년 혼자 수십억 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증빙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청와대 것을 쓰면 대통령 기록물에 일부 흔적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흔적이 남지 않은 거액의 돈, 즉 비자금을 확보하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게 손쉬운 길인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0년 측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도록 한 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건 아닌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건넨 특수활동비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많은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 데도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매달 수천만 원이 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급여도 따로 있고요. 근데 매달 1억 원씩 상납받은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가버렸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그럼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달 상납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상 꾸준히 돈을 모아두고서는 필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꺼내 쓰는 이 비자금 성격이 강했다고 보이는데요. 예.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지출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청와대 공식 예산을 쓴 게 아니라면은 본인 급여를 사용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매년 2억여 원씩 예금액만 늘어나서 본인 급여도 거의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 국정원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에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결국 근거나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는 일에 현금을 쓸 때 그 국정원 상납금을 썼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이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예. 유명한 화면인데요. 특검은 최 씨가 의상비 3억 8천만 원을 대납했다고 했는데 최 씨 측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사후에 정산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재산에서 3억 원이 한 번에 나갔다는 말인데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예금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예. 숨겨둔 현금, 즉 비자금에서 지불됐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사용된 곳이 뭐 비단 거기만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도 있죠. 예. 대표적으로 김영재 원장,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이른바 이 비선진료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비용을 지불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 최순실 씨가 김영재 원장 병원에 항상 현금 다발로 비용을 정산했고 이 기치료 아줌마 등도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여서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 등 이들이 사용한 수백 대의 차명폰도 비용이 어떻게 지불됐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예. 자,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돈이 모두 국정원 상납금에서 나갔다라는 어떤 그 확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도 물론 뭐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친박계 관리 등 이런 정치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한 이 진박 후보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 예. 여기에도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이 쓰였습니다. 예.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런 용도에 비춰볼 때 매달 상납받은 이 40억여 원도 정치 관여나 친박계 관리 등을 위해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예.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안기부 예산이 당시 여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안풍 사건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이 친박계 정치자금 등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뭐 또 다른 국면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국정원 돈 5억 원을 은밀하게 들여서 실시했던 작년 총선 여론조사는 박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 TK 지역에서 요란하게 진행됐던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교통정리도 이 조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14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예비후보로 뛰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구 중남구로 지역구를 바꿉니다. 달성에 지역 사무소까지 준비해둔 상태에서 돌연 방향을 튼 겁니다. 대신 달성엔 추경호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이뤄지기 직전 달성에선 추 실장을 후보로 넣은 여론조사 전화가 돌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구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던 정광삼 전 청와대 비서관도 예비후보 등록 직전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당시 전 전 비서관은 지역 언론에 장기판의 말은 두는 사람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진박 간별사로 불리던 조원진 의원은 TK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TK 지역 친박계 후보 재배치의 배경이 청와대의 여론조사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치 개입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또한 검찰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2014년에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습니다. 매입 자금은 7억 7,300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공개될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구입 자금 중 일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뇌물을 전부 현금으로 받은 만큼 상납금 일부를 유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매달 1억 원의 상납금에 더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도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납받은 특활비 중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추적하는 등 개인 유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던 당시 국정원 현안 TF 구성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2명과 감찰실장을 지낸 장호중 검사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증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네, 오늘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드럼통에 담아가던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이 붙은 기름통이 튕겨나가면서 반대편 차선 차량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량까지 추돌하더니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반대편 도로 위도 온통 불길에 휩싸이고 시커먼 연기가 주위를 뒤덮습니다. 도로는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1km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5톤 트럭이 윤활유 드럼통 70여 개를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불붙은 드럼통이 반대편 도로 위로 튕겨져 나갔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9대가 불에 탔습니다. 기름통에서 불기둥이 확 이러면서 막 두세 개가 날라오더라고요. 날라오다가 막 차에 부딪히고 사람도 도망 나오고.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7살 윤모 씨와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23살 배모 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 5명이 다치고 차량 10대가 전소됐습니다. 영상을 치다 보니까 이게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차량이 대피를 푸득 못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트럭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울산의 한 공장에서 만든 윤활유를 창원 대리점으로 운반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과 졸음운전의 가능성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드럼통을 가득 실은 트럭은 안 그래도 위험한데 오늘은 터널 안에서부터 불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리막길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불붙은 드럼통들이 날아가면서 모든 상황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작년에도 이미 사고가 2차례 난 위험 지역인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전소된 차량이 소방용 거품을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폭격을 맞아 폐허로 변한 것 같습니다. 비보를 듣고 사고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검게 그을린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이 열대가 차량인데 여기는 장유에서 창원으로 오던 이 가해 차량이 트럭이고 표시는 이 차에서 한 명씩 발견이 됐습니다. 드럼통을 싣고 달리던 트럭은 터널 안에서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였습니다. 터널을 통과해 내리막길에 접어든 트럭은 완전히 중심을 잃었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싣고 있던 기름통은 불이 붙은 채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르막길을 주행하던 차량 9대는 피할 틈도 없이 불붙은 드럼통을 맞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름통들이 굴러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대인차들은 뻥뻥뻥 다 터졌죠. 순간적으로 금방 다 터졌어요. 창원 터널에서는 지난해에도 2차례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좁은 차선의 터널 구간이 2km가 넘고 양방향 모두 급경사로여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던 곳입니다. 창원 터널 마해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배우 김주혁 씨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족과 지인 그리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 차량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의 조카가 환한 미소의 김 씨 영정 사진을 안고 장례식장을 나옵니다. 김 씨 유족과 연인 이유영 씨, 그리고 지인들이 뒤따릅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 100여 명도 김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흘 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김 씨의 발인이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앞서 열린 연결식은 유족과 동료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40분간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유해는 충남 서산에 있는 가족 납골묘에 안장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탔던 벤츠 SUV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쯤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일단 뭐 차량 결함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에어백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종 부검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IP 카메라 설치한 분들은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밀한 부부 생활까지 엿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스포츠 센터, IP 카메라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운동을 마친 여성들이 나오자 카메라도 이들을 주시합니다. 카메라를 조작해 보고 있는 사람은 스포츠 센터와 무관한 이모 씨였습니다. IP 카메라를 해킹한 겁니다. 인터넷 서버 주소를 알아낸 뒤 간단한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니 금세 보안이 풀렸습니다. 그만큼 비밀번호 관리가 허술한 겁니다. 이렇게 해킹된 IP 카메라만 1,600개, 녹화된 영상이 800건이 넘습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웠죠. 막 어디 막 진짜 너무 숨고 싶고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좀 보완을 해놨어야 되는구나.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은 물론 부부의 성관계까지 은밀한 사생활이 담겼습니다. 이 씨가 해킹한 카메라 중에는 다른 사람이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장본인도 이 씨와 함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씨를 포함해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30명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녹화된 영상은 폐기하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유포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을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 지난주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해당 교수를 선처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끈질긴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투서가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주사기엔 상처에서 뽑아낸 피고름이 가득합니다. 부산대 병원 신모 교수는 2013년부터 2년간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지난주 JTBC 보도 후 신 교수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후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부산대 병원을 떠날 테니 용서해달라. 후배를 지도하다 발생한 일이니 구속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서는 신 교수가 직접 작성해 피해 전공의 11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의 선배, 후배 이런 분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합의를 좀 해줘라 그런 투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도 직위 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 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함께 불거진 교수들의 대리수술 의혹과 환자들의 피해 여부도 가려낼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국가정보원 직원, 금감원 간부 등의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16명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고 관련 내용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지난해 신입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우리은행 신입 공채에서 16명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한 것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들 16명이 모두 우리은행 간부들이 추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 정보란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요청, 전 부행장 지인의 자녀, 국가정보원 직원 자녀 등 지원자의 배경으로 짐작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은행 실적을 좌우하는 이른바 VIP 큰손 고객의 자녀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16명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라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서 자발적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지주회사 실태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고질적인 편법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시작으로 재벌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삼성, 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넉 달 전 첫 만남에선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모두 발언부터 강한 어조로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설 조직으로 재벌 저승사자라 불리는 기업 집단국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우선 삼성생명 공익재단, 현대차 정몽구재단 같은 대기업 소속의 공익재단이 편법 세습에 창구로 활용되는지 등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대 그룹 소속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 상장사 지분은 총 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을 받아 손쉽게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자유한국당 최고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제명되면 오는 월요일에는 바른정당의 이른바 통합파들이 당을 떠나 한국당으로 건너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젯밤 당 초선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재선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다룰 최고위 회의를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진통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은 뒤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규상 제명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게 홍 대표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위에서도 윤리위로부터 관련 보고만 받은 뒤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결을 요구해온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홍 대표의 측근은 홍 대표가 현장에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는 오늘 6일 탈당해 한국당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통합파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 문제는 일단 미뤄둔 채 박 전 대통령의 제명 성사를 한국당 복귀에 명분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오늘 이사장직에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도 빠르면 8일에 해임될 것으로 보여서 파업 60일째를 맞은 MBC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 불신의안을 이사 9명 중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장은 물론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하지 못하게 이사 해임 건의안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문진을 검사 감독하고 있는 방통위는 건의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사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오늘 의결은 야권 이사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고 표결 끝에 5명은 찬성했고 야권 추천인 김광동 이사는 기권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고용주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소명을 듣기 위해 종회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힘들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안 하시고 방송의 기본적인 그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박문진은 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이르면 오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해임이 확정되면 김 사장은 MBC 주총을 거쳐 이달 말쯤 사장직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중인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중단하고 사내에서 사장 퇴임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답전을 보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정세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19대 공산당 대회에서 말한 신시대가 북중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말로 혈맹 관계의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동지에게 중국 공산당 시진핑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답전에서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수호하는 데 적극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습니다. 혈맹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로운 정세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북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의 해빙은 어렵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CCTV는 축전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노동당도 시진핑 집권 2기를 축하하는 특사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特别是近期中方会不会派团去朝鲜？那么在这个问题上，我目前没有什么可以提供的消息。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북한에게 도발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둘러싼 거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축전 문구 중 새로운 정세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와 함께 50대 여성이 호수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 3명이 이걸 보자마자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수영 선수들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그 생생한 구조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호수 한가운데 잠깐 떠있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물에 빨려 들어갑니다. 조수석 문을 잡고 버티던 여성은 이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저 안에 사람이잖아. 어떡해.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첨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에 뛰어든 남성이 빠른 속도로 여성 쪽으로 헤엄쳐갑니다. 곧바로 2명의 남성이 뒤따르고 순식간에 여성을 구합니다. 이 남성들은 사고 현장 인근 체고에 다니는 수영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저는 그 앞에 있고 게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랑 친구들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무트로 나온 뒤에도 구조된 여성부터 챙겼습니다. 아주머니 놀라지 않게 제가 제 옷을 벗어놨던 거를 아주머니께. 학생들은 모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때도 주저없이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딱 구하고 나서 수영 배운 게 여기서 쓰니까 뿌듯하고 수영 배우기 잘했다. 춘천소방서는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학생들에게 표창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이 2번이나 서식지를 떠났다가 포획되는 일이 있었죠. 또 멧돼지가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살던 곳을 뛰쳐나오게 만든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탐방로 때문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성이던 반달가슴곰이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곰은 원래 방사됐던 지리산 국립공원을 2번이나 탈출했다가 포획돼 돌아갔습니다. 산림이 가장 울창하다는 지리산을 곰은 왜 자꾸 외면하는 걸까? 녹색연합이 국립공원 지리 정보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리산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와 탐방로 때문에 5제곱킬로미터 이하 면적으로 조각났습니다. 단일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야생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최소의 면적들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의 그 개설로 인해서 그런 서식지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산입니다. 등산로에 있는 나무를 보면 이렇게 뿌리가 곳곳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흔들어도 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대폭 불었습니다. 불어난 개체들이 편히 살 곳을 찾지 못하니 자꾸 인가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국립공원 정상부에도 개발의 손이 뻗치고 있습니다. 해발 1520m의 덕유산 설천봉에는 돈가스 음식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리산 성삼재 고개에는 대형 커피 체인점이 보입니다. 탐방객 위주의 개발이 계속되는 동안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의 부인 정모 씨가 어제 저녁 자진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진짜로 죽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모 씨의 부인 정모 씨는 남편과 범행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진짜 죽일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가 부모를 살해한 뒤 자신에게 둘 잡았는데 하나 남았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인정했지만 농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범행 직후 갑작스러운 뉴질랜드 행은 물론 현지에서 고급 주택과 가전제품을 장만하는데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뉴질랜드 자택에 가전제품이 배달될 당시 불안해하던 남편 옆에 정 씨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스마트폰 기사 검색하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남편이 계속 여보 담배 좀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남은 김 씨 송환 절차도 곧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사에 잘 임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송환된 뒤 사형, 구형이나 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송환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성희롱 파문은 팔순 원로 배우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은 32년 전에 성희롱 폭로가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또 영국 정계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1985년 미국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아카데미상 등을 휩쓴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당시 촬영장에서 17살 인턴으로 일했던 여성 작가 그레엄 헌터는 호프만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상관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호프만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성추문이 불거지자 전격 사임했습니다. 2002년 보수당 만찬장에서 여성 언론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는 증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그는 사직서에서 군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 직원들이 작성한 성희롱 블랙리스트에 전현직 강요만 21명이 등장하자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이 총리가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지만 최측근인 내무대 신도 의혹에 휩싸인 터라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문 파문은 영화계를 떠나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지난 6월 인터넷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에 온 수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5살 권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처음 만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날 되돌려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다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입학 전형을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등에는 이중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응시했다 떨어질 경우 일반고 3단계 추첨에 배정돼서 가까운 학교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북방수염 하늘소의 애벌레를 공격하는 기생벌 4종을 확인했다고 국립수목원이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수분의 흐름을 막아서 나무를 모두 말라 죽게 하는 병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생벌을 활용하면 약제를 쓰지 않고도 재선충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려견에도 AI의 시대가 한 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강아지와 더 비슷해지고 더 똑똑해진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오이데, 아이보.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로봇 강아지 3마리가 걸어 나옵니다. 꼬리를 흔들거나 짖기도 하고 하품을 하며 기지개도 합니다.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강아지입니다. 소니가 개발한 강아지 로봇 아이보입니다. 1999년 처음 개발된 아이보는 250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15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일본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소니의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2006년 이후 로봇 개발은 중단됐습니다. 소니는 이번 분기 20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내는 등 경영 실적이 좋아지자 로봇 투자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ソニーのミッションを体現する存在とあるというふうに確信しまして、約1年半前に私はこの아이보の開発を指示しました。 아이보에 탑재된 AI는 주인과 관계를 학습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제한적이지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판하는 아이보는 20만 엔, 우리 돈 약 200만 원으로 예약 판매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반려동물도 로봇이 일부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거쳐간 상주 상무가 프로축구 K리그에서 퇴출될 위기입니다. 상주라는 지역 연고지 표시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네이밍 마케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K리그 사상 처음으로 통산 200호 골을 넣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표에서 탈락하며 좌절을 겪었지만 군 복무 시절 상무에서 활약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 샛별로 떠오른 이정협은 거수 경례 세리머니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이정협은 상무 소속으로 아시안컵 준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수많은 축구 스타들이 거쳐간 상무는 15년째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K리그에서 상무를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최근 국방부는 상무 부대장에게 네이밍 마케팅 금지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상주라는 지역 이름을 표시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상무는 현재 연고지 상주를 표시하면서 경북 상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은 규정상 연고지 표시가 없는 구단은 K리그에서 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상무가 K리그에 남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연고지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천공항 주차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차량 수십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무려 8년째 서 있는 차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도 아니고 강제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공항 여객터미널 앞 드넓은 주차장이 차량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으려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장기 주차구역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금 이 건물만 대략 한 10바퀴 정도 돌고 이제 저 외곽 쪽으로 해서 또 뭐 한 10바퀴 정도 돌고 그래서 겨우 나가는 차 보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간 거죠.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에는 일렬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포기했고 이 안쪽은요. 평일치고는 너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차장 곳곳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랜 기간 운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발견됩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바퀴에 이렇게 도난 방지 장치가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요. 이쪽에 있는 차량은 앞바퀴가 완전히 주저앉고 이 곳곳에 녹이 젖은 흔적도 발견됩니다. 옆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차 문도 그대로 열려 있고요. 앞유리창에 꽂혀 있는 주차권을 확인해 봤더니 2014년 3월에 입차한 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은 파악된 것만 47대로 밀린 주차 요금이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차량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부품 일부가 파손되고 떨어져 나간 차량도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은 채 8년째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도 있습니다. 공항 측은 3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방치 차량으로 보고 차주와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연락처가 없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로 좀 곤란스럽고요. 어렵게 차주와 연락이 닿아도 주차 요금을 이유로 아예 차량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를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예 차적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중에서는 외국인 차주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방치된 차량 중에는 화물차와 대형 버스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화물 차량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도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앞문에 압류 계곡장이 붙어 있는 45인승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번호판도 그대로 붙어 있지만 세워놓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주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식 주차장이다 보니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이어서 임의로 공매 처분 등 강제권 행사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 계고장을 붙이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측은 관할 구청과 함께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매년 늘고 그만큼 주차장은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삼국지의 도원 결의에서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늘도 본의 아니게 삼국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그는 유독 조자룡을 편애했습니다. 조자룡은 삼국지의 영웅호걸 중에 단 한 번도 주군을 배신한 적이 없는 의리의 표상이었습니다. 그가 단기 필마로 100만 군사를 해집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내는 그 유명한 장판 전투 역시 삼국지에서 손꼽히는 명장면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였을까? 실로 탄핵된 대통령과 그의 주변에는 의리라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가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메시지에 답하기라도 하듯 친박 좌장으로 불리는 정치인의 평전 제목 또한 이렇게 붙여졌죠.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 그들에게 있어 의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앞서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의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떳떳했으며 문제가 된 작년 총선 공천 파동의 와중에 이런 말을 남긴 의리의 조자룡도 있었습니다.
헌법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어쩌면 지난 정권이 몰락한 것도 이런 놀라운 가치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심지어 배신하지 않는 진실된 사람, 즉 진박으로 국회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그 의리를 실천했다 하니 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쯤이야 쌈짓돈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변치 않을 것만 같던 그들의 의리는 각자의 생존 앞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적극 옹위해온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주군의 출당을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의 수족, 즉 문고리라 불렸던 이들마저도 마찬가지. 언필칭 배신의 생존법 앞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했던 의리파의 수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첫사랑은 조자룡. 그러나 정작 조자룡의 의리가 빛났던 것은 그가 대의를 위해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삼국지의 한 장면에서 조자룡은 유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사사로운 일은 잠시 미루시고 천하를 중히 여기소서. 그의 첫사랑은 의리의 조자룡이었으나 문제는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사사로운 일에 조자룡 헌칼 쓰듯 했다는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하나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 상납을 받았고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돈은 국민 안전이나 대북 공작금과 관련된 특수공작사업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두 전 비서관들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중대한 진술을 했는데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벌써 6시간 정도 진행됐지만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자정이 넘어서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은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수감될 예정이고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예, 오늘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아무튼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렸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거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핵심인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받아왔고 또 이러한 자금을 보관하고 쓰는 데 있어서 모두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오히려 자신은 대통령이 어디에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 잘 모른다. 이런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향후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돈의 사용처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구치소에서의 직접 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들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한 만큼 직접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서면 구체적인 사용처 파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에서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돈을 상납받아서, 즉 국민의 세금인데 이 돈을 상납받아서 자신을 위한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 이것은 그동안의 의혹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뭐 이제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줬다는 사람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 모두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0억여 원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문고리 3인방, 그러니까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고요. 체포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이어 구속 상태인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에서 이 점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돈이 건너갔다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 일인데 예. 돈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령 뭐 업무를 위해서였는가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간 돈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만일에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있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가장 큰 근거는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인데요. 예. 좀 더 풀어주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금고에 보관하다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상납을 받고 또 사용한 것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겁니다. 공식 업무비라면 결제 라인인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았을 텐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예. 국정원에서 돈 받아오라고 비서실장이 시키는 것도 사실 그것도 좀 문제인데. 문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돈 전달 방식 자체도 이미 청와대 공식 업무를 위해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첩보 작전 하듯이. 예. 예. 그렇죠. 예. 5만 원권이 007 가방에 담겨져 전달됐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 업무를 위한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몰래 전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더욱이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원장은 이 돈을 특수공작 사업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공작 등에 써야 할 돈이 청와대로 건너간 겁니다. 예, 특수공작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 대북 공작 사업비도 되고 예, 그렇죠. 또 아까 잠깐 나온 얘기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써야 될 경우에 빼서 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것을 위해 마련해둔 돈이었는데 예. 청와대로 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수공작 사업비는 그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로는 예.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예. 모자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남는 경우라 해도 그걸 빼서 쓰선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청와대에서 빼가서 썼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될 경우에 특수공작 사업비라는 것이 돈이 모자랄 경우에 그렇죠. 이건 또 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청와대로 간 돈 때문에 국민의 안전에 써야 할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 공식 업무를 위한 돈이었다면 이거 지금 아니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합리적인 의구심으로서. 예. 근데 이게 만일에 이제 공식 업무를 위한 돈이었다면 작년에 국정농단 이후에 갑자기 중단했을 리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인데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에 국정원에 돈을 그만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 공식 업무비라면 국정농단 이후에 굳이 중단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예. 또 이때 안전비서관의 위치가요, 홍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돈을 그만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의 성격에 더욱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예. 검찰 역시 이 돈을 비자금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오늘 혐의만 봐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두 비서관에게요. 예. 뇌물은 직무 관련성, 특히 대가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각종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 상급기관인 청와대에 돈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공식 업무를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 본다면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돈을 건넸다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결론까지 가는데 핵심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일단 이현수 전 기조실장?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기조실장은 굉장히 막강한 자리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4년 내내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체제로 계속 바뀌었는데 지난 정부 내내 이현수 실장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맡는 기조실장을 계속 맡았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돈이 나가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문고리 3인방에게 준 돈 외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의 제공 경위도 알고 있고요. 특히 또 다른 추가 상납이
이 전 실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자, 이 전 실장은 최순실 씨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예.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는 기조실장 후보 문건에 이 전 실장의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또 임명 당시 이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당시에 검증했던 내용이라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이외에 또 다른 키맨이 있다면, 예. 핵심 인물이 있다면, 또 꼽아보면요. 소환 순서로만 보면 남재준 전 원장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상으로요. 그런데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이 오히려 키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간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후에는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에 있다가 받는 쪽으로 간 겁니다. 양쪽 그렇군요. 모두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 이 전 원장 시절에요. 매달 5천만 원이었던 상납이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이례적인 경우인데 더욱이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이었습니다. 예. 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돈을 어디 갖다 썼느냐,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수사에 따라서는 파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돈의 성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직결되는 것이죠. 어디다 썼는지는요. 그리고 만약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이 됐다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열쇠는 역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했던 문고리 3인방의 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태블릿 조작설에 대한 팩트체크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의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통이 돼 왔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확대 재생산돼 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생성을 누가 했는지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부터 월간조선, 미디어워치에서 본격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크게 두 방향이었습니다.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 최순실 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는 그 주장이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사진, 문서, 파일, 열람 시간, 앱 삭제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조작설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보도한 내용이잖아요. 포렌식 실현한 결과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가 자신들이 조작설의 근거로 삼던 그 포렌식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로 뒤바꿔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애초에 제기했던 입수 경위와 사용자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입수에 문제가 없다는 건물 관리인의 법정 진술이 있습니다. 태블릿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 증거로도 채택돼 있습니다. 사용자 부분도 최순실 씨임을 정 전 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태블릿 속 사진, 위치 정보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작설이 좀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왔습니까? 미디어워치의 2월 1일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잠금 패턴이 있었지만 그냥 L자로 그어보니 태블릿 PC가 열렸는데 솔직히 이거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이번엔 10월 31일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쑥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열리더래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옛날에 책상을 탁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더라. 그거 믿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미디어워치의 잘못된 보도가 국정감사에 그대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L자 패턴은 태블릿을 입수한 저희 JTBC 기자가 입수 8개월여 전인 2016년 2월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써오던 겁니다. 한국포렌식학회가 추천한 연구소가 이 기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내놓은 조작설을 일부 국회의원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확산력을 키웠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디어워치와 월간조선의 보도는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에서 유통됐습니다. 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도 가짜뉴스가 퍼져 있는 것을 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저희가 이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팩트체크를 4일 동안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공동조사에 쓴 시간은 열흘 정도 됩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그리고 그 소속인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 전문가들이 모두 8명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조사를 총괄한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잠깐 좀 모시고 최종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열흘 어떤 과정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예, 보통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존 조치한 후에 그다음에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 수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증,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 포렌식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시기에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쟁점되는 거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고요. 의도적으로 생성한 거나 삽입한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저희들이 조작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뭐 헤집어 놨다 이런 뭐 표현도 나오던데 그리고 뭐 바꿔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의심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보통 그 디지털 파일 하나는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블릿 PC 같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뭐 시간을 바꾼다고 파일 시간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그 파일 그 시간이 바뀌는 또 다른 기록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흔적들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이걸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모순성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뭐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그 실연을 통한 검증을 나름 뭐랄까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차원과 함께 기록을 위해서도 지금 해놓은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자, 태블릿 PC 그리고 다른 컴퓨터 기기도 포함해서 원래 조작과 은폐라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태블릿 PC는 더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보통 컴퓨터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그 사용자가 만들어진 이렇게 그 개발자가 만들어진 대로 쓰게끔 보통 그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조작한다는 건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포렌식 결과에 불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사건으로는 아마 일반인들도 잘 알 것 같은데 상해 총영사 그 성추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때 그 총영사가 새벽 2시에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갖고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었었던 거고 실제로는 오후 6시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벗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금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가짜 뉴스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게 뭐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특정한 부분만 발췌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저 팩트체크 시간에 그 경로, 이유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도 끝으로 저희들은 뭐 당연히 법적 대응에 나설 그런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지금 이상진 교수님, 원장님 팀에서 포렌식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그 처는 못했는데 이런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 보도가 끝난 후에 지금 고려대학교 그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습니까? 보고 또 기술적인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러면 성실히 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편집 없이 올린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금고입니다. 비자금 의혹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상납받아서 박 전 대통령이 달라고 하면 줬다라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돈 관리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깐 1991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박 대통령 집무실엔 비밀금고 2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고 1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고 금고 2가 보좌관 집무실에 있었는데 11.6 이후에 금고 2에서 9억 5천만 원을 찾아서 신군부가 6억 원은 유족 생계비로 당시 박근혜 양에게 드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실이기도 하죠.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시인했고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방금 얘기한 게 금고 2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금고 1이 또 있었습니다. 예. 신군부가 11.6 이후에 갔을 때 금고 1은 텅 비었었는데 91년 5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11.6 이후에 숨진 박 대통령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집무실 금고 열쇠는 근혜 양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고 1의 열쇠가 예. 집무실에 있던 예. 앞서 9억 5천만 원이 나온 건 말고 그건 금고 2고 예. 이거는 보좌관 금고였고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집무실 금고기 때문에 더 돈이 많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신군부가 찾았을 때는 금고 1이 텅 비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이 있었을지. 예. 아니면 뭐 적게 있었을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텅 비어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당시 금고 1에 뭐가 있었냐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간단히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일부 서류만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사간 집이긴 합니다만은 이사 가기 전에 삼성동 그 집 그 자택에도 금고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의 증언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장시호 씨에게 몰래 귀띔으로 삼성동 자택 2층에 가면은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돈을 찾아서 정유라 씨 모자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돈을 찾지 않고 검찰에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진 않았지만 장 씨 추측에는 수억 원 정도로 추측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뭐 정유라 씨 모자를 돌볼 정도면 꽤 많은 돈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물론 씀씀이가 더 크다고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검찰이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서 이 금고에 뭐가 있었는지도 미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뭐 박성태 기자가 옛날 금고 일까지 취재를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또 다른 이재만입니다. 그 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이재만 최고위원이 대구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김무성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 자격으로 징계유예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발감이 있는 건데요. 연유가 좀 있습니다. 이재만 최고위원은 전직 대구 동구청장이었고요. 지난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지역구에 단수 추천됐는데 당시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즉 당대표의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서 사실 앞서 얘기했던 이재만 최고위원의 공천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못 달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최고위원은 당시의 심정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 언론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건 온몸의 경련, 정말 분하다 였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 등이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 최고위원으로서 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 8명 내외로 보이는데 6위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방금 이재만 최고위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바른정당에서 만약 돌아온다면 이 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반발감이 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역시 자유한국당 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선덕여왕은 말이 없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1억 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증거 불충분으로 우선 재판 결과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장은 피고인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당부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예. 구설에 오르는 말이 있었는데요. 박근영 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라 시대 선덕여왕하고 비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비교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박근영 씨는 지난 총선에서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만든 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나왔었는데요. 당시 포스터를 보면 자매는 용감했다. 박근혜 선덕여왕, 박근영 진덕여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덕여왕은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군요. 예. 예. 아무도 관심을 본인은 진덕여왕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관심을 별로 안 기울였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이었고요. 바로 뒤이어서 통치를 했는데 국정을 안정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는 여성 최고 지도자는 딱 4명입니다. 앞서 2명과 진성여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4명이 있는데 예. 이 중 선덕여왕 이후 최고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2명만 제치면 사실상 최고 지도자는 됩니다. 진덕여왕은 본인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제쳐두고 나머지 한 명 진석여왕은 신라 패망의 계기가 됐다라고 많이 예. 지적을 받기 때문에 예. 박근영 씨 생각에는 진성여왕보다는 언니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삼공 시절에 금고만 취재한 게 아니라 통일 신라 시대 그 전에 신라 시대까지 취재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꽤 춥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